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 멤버분의 질문이 있어서 읽고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 고수님. 회사 자택 근무할 때 몰래 고수님 채널을 라디오처럼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영상들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년차 문과 출신 30대 초반 웹 개발자입니다. 여기서 곧 해볼게요. 자, 지금 문과라는 거를 좀 강조하셨어요.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과 출신이라는 게 이게 사실 한국에서만 이게 중요한 거고 미국에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문이과를 따로 나누질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요, 뭐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도 나누지 않아요. 그냥 고등학교는 다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본인이 공부하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님은 그 30대 초반에 웹 개발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이미 웹 개발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님은 문과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나 문과 출신이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최종적으로 뭘 했는지를 봐요. 최종 학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출신을 보거든요. 그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를 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 지방 3류대를 나온 다음에 그 박사를 미국에서 랭킹 1등 하는 데서 박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한국 돌아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지방 3류대 출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학부부터 랭킹 1등 나오고 그 미국에서 랭킹 1등 박사한 사람이랑 다르게 보죠. 이게 바로 이제 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 그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이제 영조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자기 자신이 무수리의 차남이라는 거, 그 출생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왕의 씨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등감으로 계속 그 일어났던 비극이잖아요, 조선 왕조에. 그러니까 이 한국에 원래 그런다는 거예요. 출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출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요 관점으로 미국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출신이니까 뭔가 차별받겠구나. 이렇게 정답을 미리 내려버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조그만 섭섭한 일이 발생하면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동양인이라서 이렇게 차별받는구나. 내가 문과 출신이라서 이렇게 차별받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최종 모습을 봐요.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그 원래 출신의 어떤 내가 원래 만들어졌을 때 뭔가 그 나의 고향이라든가 내가 원래 어렸을 때 살았던 거, 어렸을 때 출신 국가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인드셋, 최종 마인드셋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미국 보면요, 뭐 유명한 교수나 대기업 임원이나 뭐 이런 사람 보면 학부는 완전 3류대를 나왔는데 나중에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되게 이제 좋은 학교를 가고 되게 좋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뭔가 이제 출신이 미천하다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랩 생활하면서 그 박사과정 때 막 랩 생활하면서 저희 랩에는 다 백인들밖에 없는 랩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백인 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내가 한국인 출신이니까 저들과 어울릴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약간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랩 생활 하다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박사쯤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자꾸 뭐 미국을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회 막 이런 데를 막 같이 가자 그러고 뭐 미국을 위한 뭐 모임 막 이런 데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어요, 걔네들한테. 나는 미국인이 아닌데? 그랬더니 이 백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미국에 이제 산 게 첫 해도 아니고 이제 이제 한 5년 차 돼가는데 너 아메리칸이야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칸의 개념은 뭐냐면 그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배에서 갓 내려가지고 미국에 갓 도착한 애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fresh off the boat 해가지고 FOB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촌놈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갓 내린 미국에 갓 도착한 미국 문화 하나도 모르는 요런 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국인의 개념이에요. 미국의 컬처를 모르는 배에서 갓 내린 사람들. 그게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촌놈. 그게 외국인의 뜻이에요. 자, 근데 미국에 좀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백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땅에 살면요,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해요. 충격적이죠? 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늘 저는 외국인이야 라고 선을 긋고 살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조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내 출신이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이야 라고 계속 사는데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인타운을 형성하고 한인들하고만 살면서 미국인들하고 선을 긋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갑니다. 그건 조선에서 배워온 습관이에요. 자,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미국 컬처를 이해하려고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활짝 문호를 열고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메리칸의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는 그 법적인 절차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법적인 절차는 이제 확실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때부터 이제 투표가 가능하고 미국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 여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법적인 거고, 컬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몇 년 살면은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백인 친구들이 너 아메리칸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아시겠죠? 그렇게 좀 처음에 그렇게 랩에서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최종 그 사람의 마인드셋, 그거를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은 문과 출신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모습은 웹 개발자잖아요. 아시겠죠? 님은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문과 출신 아니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 문과 출신 이 얘기를 지우세요. 이 미국 컬처가 아닙니다. 미국 컬처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다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면 웹 개발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속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회사에서 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웹 서비스의 백엔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거 하시네요. 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버에 그 어떤 웹 기반 서비스, 뭐 홈페이지라든가 그걸 돌리기 위한 그 서비스 알고리즘 같은 거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하시는 거야. 좋은 거 하시네요. 자, 올해 초부터 미국 석사 유학을 통한 현지 인더스트리 정착을 염두에 두고 올해 초부터 국립방송대 3학년에 편입해서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밤 주말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수학, 미적분, 이산수학, 선형대수, 공업수학 과목과 토플 GRE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컷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 개념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다른 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걸 다 편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말하는 편입은 뭐냐면 내가 다른 학교에서 1, 2학년을 마치고
다른 학교, 새로운 학교로 3학년 편입해서 가는 거를 이게 미국 개념으로 편입입니다. 트랜스퍼라고 하죠. 근데 님은 지금 이미 학부를 어디선가 마쳤어요. 마쳐서 마치신 분이 지금 방송대학교, 방송통신 그런 대학교에서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 개념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세컨드 배출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사학위 프로그램. 그러니까 님은 사실 미국 개념으로 세컨드 배출러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학사학위. 자,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자, 님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렇게 이전 학부가 너무 학점이 안 좋았다면, 자, 학력 세탁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4년제 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세컨드 배출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돈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님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조금 저렴한 방법이죠. 한국에서 이제 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게 미국의 연금핏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말은. 근데 이 방법이 가격은 싸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전 학부 졸업 성적이 4.5 만점에 3이 안 되어서 학점 세탁 목적도 있습니다. 학부 시절 회계사 공부를 병행하면서 학점이 엉망이 되었지만 전공과 커리어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학점 세탁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졸업했습니다. 지금 그때 결정을 후회하고 다시 학점을 쌓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님이 지금 한국에서 다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두 번째 학사학위를 지금 꿈꾸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 학교 학사학위가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교들은 이게 정규 학교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이 학부 학위를 인정받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대학교의 범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냥 고3 때 수능 봐서 들어가는 그 무슨 대학교라고 하고 캠퍼스가 있는 데는 다 이런 인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원을 가면은 그 한국 학사 학위와 학부 성적표를 제출하면 미국에서 대학교 나온 거랑 동급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대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학교 총장이 학부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도록 그 미국의 대학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 학교에 인증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들은 유학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한인 유학생 그동안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 인증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방송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학교들은 이게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비가 저렴한 거고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안 그러면 님은 어떻게 보면 헛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대학원 갈 때 학사 학위를 만든 거를 낼 거잖아요. 그렇죠? 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다 하고 낼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확실한 방법은 그냥 미국으로 세컨드 배출러 프로그램 가서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3학년을 편입하면은 직방이겠죠. 그거 가지고 미국 대학원 가면 직방이겠죠. 근데 그건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좀 싸게 하시려고 한국에서 한국 세컨드 배출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한국 세컨드 배출러를 하는 이 프로그램이 미국 대학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건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인생 헛수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리트코드, 백준, 코드폴스와 같은 알고리즘 그런 사이트에서 학습을 계속해와서 약 1000문제 이상을 풀어왔어서 이미 컴퓨터 사이언스 기본뿐만 아니라 학부에서 접할 수 있는 수준의 알고리즘 쪽에 단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실전, 미국은 이런 실전입니다. 미국은 학벌이 안 먹혀요. 아무리 미국에서 랭킹 1등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나와도 안 먹혀요. 미국은 실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딩 면접 같은 경우 저도 많이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럼 면접장에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노트북을 하나 딸랑 던져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만들어 봐 합니다. 아시겠죠? 뭐 실제로 저는 이런 요청을 받은 적 있어요. 그 코딩 인터뷰 갔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면접 요청이에요. 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노트북 하나 딸랑 던져주면서 저한테 코드를 짜보래요. 언어는 뭘 써도 된대요. 뭐 파이썬을 써도 되고 C언어를 해도 자바 해도 뭘 해도 상관없대요. 네가 좋아하는 언어로 짜보래요. 그래서 저는 뭐 파이썬을 평소에 좀 즐겨 쓰기 때문에 난 파이썬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나가는 거야. 문제. 자, 3차원 공간에 그 박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육면체 박스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박스가 있대요. 근데 두 개의 박스가 그 3차원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이 박스 A와 박스 B가 이 충돌했을 때 충돌을 어떻게 디텍션하냐. 그 프로그램 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짜보래요. 그래서 짰어요. 짜가지고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에다가 그냥 짜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문법 틀려도 된대요. 문법 틀리는 걸 자기는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썬 문법 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if문이라면 if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표현들은 이제 탭을 하나 이렇게 쳐줘야 되잖아. 탭. 그런 문법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냥 쓰라는 거야. 어차피 지금 컴파일 아니라 어차피 지금 런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코드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코딩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냥 짜래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 설명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코딩 인터뷰라기보다는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논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내가 말한 거를 네가 지금 그 코드로 구현해가지고 그냥 보여줘. 그 다음에 설명해봐. 이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짜가지고 코드를 짜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문법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문법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보는 게 어차피 문법이란 거는 그냥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요새는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뭐 문법 맞냐 틀렸냐를 그 체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의 흐름. 어떤 알고리즘으로 두 개의 박스가 디텍션 됐는지, 디텍션이 됐으면 디텍티드. 디텍션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뭐 부딪히지 않았으면은 not detected.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거를 이제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니까 실전과 같은 그런 스킬이 있어야지만 면접을 통과하겠죠. 반면에 이제 명문대 나오고 학점 퍼펙트 해도 이런 실전과 같은 실력이 없다면 미국은 절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뭐 미국에서 랭킹 100위권 안에도 못 들은 3주대를 나와도 이 사람이 졸업하고 맨날 직업이 뭐 예를 들면 게임 회사에서 레이싱 게임을 맨날 코딩하던 사람이야. 밥 먹고 하던 일이 맨날 그거야. 뭐 레이싱 게임 할 때 자동차 A가 자동차 B를 부딪혀서 크래시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뭐 오브젝트 디텍션에 그 알고리즘 맨날 짜는, 밥 먹고 짜는 게 그거다. 그러면 학벌이 구려도 그냥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실질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학벌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 망하냐면 저도 그랬고 학벌에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의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회사는 될 거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요. 굉장히 실전이 중요한 게 미국입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원래는 25년 가을학기 입학을 목표로 코스웍 석사를 최대한 빨리 마친 뒤 현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님 최선을 듣다 보니 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부 심화 수준의 논문 안 쓰는 석사 하기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정할 수 없는 논문을 쓰는 석사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인생의 기로가 있어요. 석사는 두 가지 기로가 있습니다. 논문 쓰는 석사가 있고 논문 안 쓰는 석사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잘 나가려면 논문 쓰는 석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논문 안 쓰는 석사 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예요. 그런 걸로 유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면 대학원이란 게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대학원 출신들을 기업이 왜 뽑을까요? 왜 박사학위가 꼭 있어야지만 교수를 할 수 있을까요? 학부만 나왔는데 박사학위가 뭐 대학원 학위가 없어요. 석사학위도 없고요. 근데 학부만 나왔는데 엄청 똑똑해서 막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사람들은 왜 대학 교수 못 하나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박사학위가 꼭 있어야지만 교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과 학부 교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다르냐면은, 자, 학부 학위는 어떤 식으로 따냐면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책을 공부한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서 ABCD를 결정한 다음에 그거가 어느 정도 코스워크 점수가 되면 졸업하는 시스템. 이게 학부입니다. 대학원도 코스워크가 있는데 대학원 코스워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학원 코스워크는 사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얻는 창구로서 코스워크를 듣고요. 코스워크 부담이 크지 않아요. 대학원은 논문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책으로 나와보지 않는 개념을 본인이 실험하고 연구하고 뭐 시뮬레이션하고 뭐 그래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는 게 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의 그 주요 개념이 그거예요. 연구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석사 과정은 왜 있냐면 그 박사는 너무 길고 그래서 그 미니어처 박사 과정으로 있는 게 석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석박사는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석사와 박사의 차이가 뭐냐면 석사와 박사는 동급이에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석사는 별로인 거고 박사는 엄청난 거고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미국 사람들은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라고 생각해요. 대학원생. 차이가 뭐냐면 그 기간이에요. 기간.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한 2년 하고 졸업하면 석사인 거고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한 5년 넘게 하면 박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가 연구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인 거죠. 연구의 깊이도 더 깊고요. 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석박사를 똑같은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 즉 대학원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어떤 박사가 뭐 대단하다는 생각도 안 해요. 다만 이제 연구를 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깊은 연구를 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사가 할 수 있는 연구 레벨이 있고 석사가 할 수 있는 연구 레벨이 있는 거라고 보지 박사가 막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학부랑은 차이가 있죠. 학부는 수업만 듣는 거고 대학원은 연구를 해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석사학위를 뽑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연구 경험이 있구나. 요거를 보려고 석사를 뽑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연구를 좀 오래 딥하게 해야 되는 거면 박사를 요구하고 그냥 그 정도까지 연구는 아니다 하면은 석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즉 석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논문 안 쓰는 석사를 하면은 제가 말했죠. 바보라고. 왜냐면 이거는 결국에 학부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학부 4학년까지 한 다음에 거기다가 수업 한 3-4개, 4학년 수준의 수업 한 3-4개 더 듣고 그걸로 졸업하면은 학부 4학년이랑 차이가 뭔가요? 없어요. 그래서 논문이 없는 석사 학위자는 거의 학부랑 동급으로 봅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도 학부 나온 사람은 세고 셌기 때문에 논문 안 쓰는 그러니까 논문 안 쓰는 학부랑 논문 안 쓰는 석사랑 동급이에요. 둘 다 그냥 수업만 듣고 졸업한 사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논문 안 쓰는 석사는 이럴 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봐봐요.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어. 학부를 마치고 이미 회사에 다니고 내가 뭐 한 과장 정도 됐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반도체인데 그 회사가 뭐 반도체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옮기려고 하면은 저쪽 부서장이 너가 소프트웨어를 했다는 걸 좀 증명해봐. 이럴 때 이제 많이 하는 게 논문 없는 석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커리어를 좀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회사 다니면서 야간에 논문 없는 석사를 해요. 그러면 왜냐면 좀 쉬우니까. 논문 안 쓰니까 좀 쉬워요. 수업만 듣고 시험 보고 졸업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 석사학위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하면 같은 회사니까 인터뷰 없이 그냥 부서장이 승인만 해주면 다른 부서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논문 안 쓰는 석사 프로그램 가잖아요. 그럼 다 직장인 아저씨 아줌마들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논문 없는 석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 현역 직장인들이 다니는 게 논문 없는 석사다. 그러니까 약간 한국 개념을 한다면 야간 대학원 같은데요. 야간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오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유학생이 그런 데를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유학생이라면은 뭐 미국 취업을 인터뷰를 통과를 해야 되고 취업 비자도 받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혹은 박사과정 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같은 동급의 논문 있는 석사에 비해서 동급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학부 수준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불리합니다. 저는 이제 박사 출신으로서 미국 대기업에 있으면서 면접관으로 굉장히 많이 뛰거든요. 회사에서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논문이 없는 석사는 학부랑 동급으로 봐요. 그래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뭔가 이제 좀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은 논문 있는 석사를 하셔야 돼요. 또한 논문 있는 석사를 하면 뭐가 좋냐면 펀드를 딸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쓴다는 건 연구를 한다는 얘기고 연구 펀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석사도 이공계 쪽,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펀드를 꿈꾸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논문을 쓰라고 권해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문장 보면은 현지 테크 기업에 취업할 때 연구원 포지션이 아닌 이상 이 두 석사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정보를 나중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좀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현지 미국에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쓴 글 같은 건데 사실은 이런 말들을 받아들일 때 남이 이제 한 말을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인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블로그 조회수 올리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같지 않습니다. 석사 학위 논문이 없는 석사는 급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연구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학부 수준이랑 동급입니다. 들어오면은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본 사람은 다르죠.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뭔가 기업에서의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시킬 때 개발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훨씬 경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또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논문 안 쓰는 과정에 끌린다고 하는데 끌리는 이유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쉽게 석사를 딱 딸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유혹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직장이 있는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길 때 쓰는 옵션이 이제 논문 없는 석사라는 거죠. 인터뷰를 약식으로 통과할 자신이 있을 때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드리면 작년 말부터 체감되는 인공지능 발전은 어느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개발하는 제너럴리스트 개발자인 저에게 있어서 제 미래가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아니에요. 제너럴리스트가 더 좋은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는 한쪽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네럴리스트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스페셜리스트, 즉 어떤 하나의 전문가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잡아봐요. 경영적으로, 뭐 예를 들면 경영적으로 재정을 매니지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재정 매니지하는 전문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림을 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그림은 창의적인 분야라서 절대 인공지능이 못 따라할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림 대회에서 이름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1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전문가를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면 제너럴리스트가 더 낫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제너럴리스트라는 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잡다한 지식이 있다는 것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빛을 발하는 제너럴리스트는 뭐냐면 그 모든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브레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장님 브레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장님 브레인. 사장님은 어떤 한 분야의 이렇게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필요한 재정에서부터 R&D, 뭐 인간관리, 그리고 뭐 회사 분위기, 컬처 거의 모든 걸 두루두루 섭렵한 다 잘하는 사람이 이제 사장님의 어떤 개념이에요. 제가 말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장이 우리 회사를 이동한다, 우리 회사를 전진시킨다, 멈추게 한다, 후퇴한다,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정보를 알아서 컬렉션 해올 거예요. 뭐 전쟁으로 치면 전쟁으로 칠게요. 전쟁으로 친다고 쳐봐요. 그럼 드론이 막 날아다녀요. AI 드론이. 그러면 AI 드론이 카메라를 달고 전장 곳곳을 누비고 모든 데이터를 컬렉션해서 오겠죠. 그리고 지금 적군의 위치, 아군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률 다 분석해가지고 차트로 보여줘요. 그러면 장군은 딱 보고 있다가 그래 지금 공격 개시, 후퇴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 시대에 필요한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폭넓은 지식을 가진 채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되는 게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딩도 솔직히 지금 웹 개발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코딩 다 짜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뭐 백엔드 알고리즘 필요한데 만들어주면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새는 이제 코드를 잘 몰라도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조립해서 어떤 최종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최종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님의 백그라운드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님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냐 보시면 지금 문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니까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님이 동양의 역사, 뭐 동양사를 공부했다고 해봐요. 동양사. 그리고 나서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요. 그럼 님에게 강점은 뭐냐면 다른 프로그래머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동양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양의 역사도 알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알잖아요. 요런 걸 이용해서 어떤 동양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능력,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떤 각광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뭐 하나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폭넓게 알면서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거대한 시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PS
마지막 문단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공각기동대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최근 시리즈물이 계속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자, 근데 극장판이나 초창기 TV판보다는 못해서 아쉽네요. 생각해보니 제가 IT 기술에 관심 있는 것도 이런 SF물 취향의 영상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공각기동대,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 아키라, 매트릭스 등 저도 어렸을 때는 과학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자, 근데 봐봐요. 님이 왜 좌절했냐면 과학고 가서 그래요. 과학고, 특목고. 그러니까 특목고 간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한인 유학생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특목고 있잖아. 특목고 나온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되게 어두워요. 절망감이 많고요. 그 좌절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특목고 하면은 한국 사회 엘리트잖아요. 중학교 때 막 전교 1등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 그런 고등학교가 특목고잖아요. 근데 특목고 나온 사람들 보면은 성격이 어둡고 매우 비관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한인들 만나면은 저 사람 특목고 출신이라는 걸 저는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늘 비관적이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 항상 그 뭐랄까 다운돼 있는 사람들 딱 보면 까보면 다 특목고예요. 자, 그러니까 특목고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목고 교육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지나친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 전교 1등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전교 1등 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루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특목고예요. 그래서 깊은 열등감과 절망감을 갖게 되는 채 졸업을 하는데 너무 안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미국 학생들, 미국 고3 학생들 보면은 집에 일찍 갑니다. 한 2시 반에 학교 끝나더라고요. 그럼 그 학교 끝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뭐 주로 미국 애들 보면 스포츠를 많이 합니다. 축구나 농구, 수영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바이올린, 플루트 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로봇 동호회 이런 거, 그런 걸 재밌게 하면서 놀면서 자기의 어떤 재밌는 그 놀이를 통해서 뭐랄까 자기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깨닫는 게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고3까지는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고3까지는 미성년자라고 보고 애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애들. 꼬맹이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네들을, 미국 사람들 기본 마인드는 애들은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게 만듭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깨닫고 진짜 뭘 좋아하는지 깨닫고 그거를 대학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대학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대학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시스템 중에서 아주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시스템이 특목고 시스템입니다. 그 재미를 하고 놀아야 될 그 타이밍에 무한 경쟁에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열등감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 특목고 시스템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특목고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특목고가 뭐냐면 한복을 입히는 특목고입니다. 그 한복을 입히는 특목고는 원래 특목고 시스템이 어두운 무한 경쟁의 어린애들을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시스템인데 거기다가 조선 민족주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북한의 엘리트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식 엘리트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말 큰 어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의 특목고 시스템. 거기다가 막 이 어린 나이에는 남녀가 서로 어울리면서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배우고 여자는 남자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남녀공학 놀면서 공부하는 시스템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미국의 전형적인 고등학교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이 특목고에서 이제 종종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남녀 간에 사귀면 뭐 정학당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조선의 어떤 아주 악습이 아주 살아있는 게 특목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특목고 나온 사람들 특징이 이제 또 이 남녀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너무 안 좋은 게 특목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님에게 이제 님이 지금 필요한 거는 이 특목고 받아 다닐 때 그때 받았던 이 상처와 좌절감과 이 억압된 자아, 요거를 이게 좀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치유받은 다음에 이제 좀 마음이 어느 정도 내가 치유가 됐다라고 싶을 때 뭘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0대 초반이라고 해도 이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가 이 평생 가거든요. 지금 트라우마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로부터 좀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안 좀 내가 막 뭔가 강박적으로 성공해야지. 내가 30대인데 이쯤에서는 뭘 해야지. 이쯤에서는 꼭 박사를 따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왜냐면 미국은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60살 돼도 대기업 신입 입사가 가능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인생을 인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은 인생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를 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목고에 받았던 이 트라우마를 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님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어렸을 때 봐봐요. SF 취향의 영향을 많이 본 거면 님은 과학을 좋아한 거예요. 과학을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고까지 갔는데 봐봐요. 입시 공부에 지쳐서 그리고 그래서 님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래서 문과를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웹 개발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공계 브레인이에요, 님은. 그런데 님을 그 모든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었던 그 시스템의 뿌리는 특목고입니다. 특목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좀 치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어릴 적에 뭘 좋아했는지, 뭘 내가 하면 되게 좋아했는지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거를 다시 어린애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16살 중3의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때 뭘 좋아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거를 전공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님이 뭐 석사 마칠 때 40이 돼도 상관없어요. 미국은 40에도 신입사원을 받아줍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미국은 나이 가지고 뭐 신입사원을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신입사원의 그 포지션에 맞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저랑 같은 직급에 나이 한 6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딴짓 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런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그 컴퓨터 공부해가지고 지금 저랑 동급으로 들어온 거예요. 되게 어색하긴 한데 한국 개념으로 왜냐면 나랑 동료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니까 되게 이제 좀 한국인의 습성이 있는 저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주 해맑게 자신의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일 한다는 거죠. 이게 미국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국 살다 보면 굉장히 나이를 잊은 인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막 60대 할머니들이 막 20대처럼 옷 입고 다녀요. 막 노출 심한 옷 입고 막 짧은 치마 입고 막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고 할머니들이 나이를 잊은, 나이를 망각한 이런 문화가 있는 게 미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나이 컷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없이 그냥 철없게 어렸을 때 모습으로 그냥 맘대로 살면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본인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